그러면은 먼저 제가 지금 첫 번째 강의를 하는 평교사예요. 그래서 살짝 떨려요. 그래서 저의 긴장도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통통샤인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주보시고, 저한테 말고 서로 마주보시고, 자, 통통샤인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통통샤인! 자, 그 다음에 저를 위해서 통통샤인 한번 해주세요. 자, 손을 뻗고, 자, 저를 축복해주시는 의미로 또 이렇게 강사가 또 신나서 해야지 여러분도 많이 얻어가실 것 같아서. 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통통샤인! 이제 TBRI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저도 2016년도에 3년 전 맞죠? 2016년도에 담임 목사님 친구분이라고 처음에 알게 된 칼라 박사님을 통해서 저도 한국에서 첫 번째 컨퍼런스를 듣고 이걸 알게 됐고, 이제 2017년도에는 그 TBRI 맞는 TCU라는 그 대학에 가서, 텍사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에 가서 저도 이제 본부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또한 더 깊이 있게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컨퍼런스를 듣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2회차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는 아이들에게 직접 교회에서 하는 놀자스쿨을 10주간 하게 됐고, 또 이제 또 이제 그해 겨울에는 그러니까 하루 캠프 이렇게 쭉 하게 되면서 저도 TBRI를 처음에 제가 배운 거랑 그 다음에 활용할 때랑 이게 쓰면 쓸수록 점점 제가 TBRI를 더 많이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매일매일의 아이들하고 삶 속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오늘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TBRI 소개하기 전에 여기에 컨퍼런스 들은 분들 좀 계실 것 같거든요. 컨퍼런스 1차나 2차나 아무 때나 저는 들은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잠깐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네, 이게 처음에 들어서는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는데 막상 활용을 하고 적용을 하려면 생각이 안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제가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적용이 잘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먼저 TBRI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할게요. TBRI는요, 10년 이상 연구된 총체적 양육법인데, 이 총체적 양육법이라는 게 양육법의 하나인데, 이거를 가르치는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아이의 총체적이라는 거는 아이의 세대의 필요, 그 다음에 외부의 그런 도움, 아니면 감정적 필요, 그 다음에 아이의 여러 가지 것들, 배경적 것들까지 다 저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 양육법이라는 걸 썼고, 이거는 아동 발달 및 애착 이론에 근거하고 원래는 트라우마를 가진 아이들을 위해서 개발이 되었는데, 이게 사실은 꼭 트라우마를 가진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적용이 가능한 그런 이론이에요. 그리고 또 TBRI는 현재 미국의 가정이나 학교, 위탁시설이나 보육원 등에서 또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TBRI를 배우고 나서 가장 바뀐 점이 뭐냐면은 사실 제가 내 아이 학생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어떤 아이가 집중을 못하는 문제 행동을 반복을 하면은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계속 떠드는 아이는 왜 떠들까? 내가 분명히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집중 못하는 애는 하루 종일 집중을 못하고, 또 집중 잘하는 아이는 너무너무 잔소리 할 게 없어요. 행동을 수정할 게 없어. 근데 이제 그런 아이에 대해서 그 문제 행동만을 바라봤는데, 제가 TBRI를 배우면서 TBRI 자체가 그 아이의 과거의 그 배경, 처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애착 관계가 맺었는지 이런 것까지 추적해서 올라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배우고 나서 이 아이의 배경이 이래서 얘는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엄마한테 충분한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감각적인 필요가 부족해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의 문제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배경까지 보면서 그 아이를 되게 이해하고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사람을 배경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게, 저희는 이제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배경이 약간 어려웠던 아이들, 좀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은 정말 기도를 너무 이해가 되고 정말 그 기도의 깊이감이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TBRI가
저희 학생을 보는 관점을 바꾼 그런 거라고 소개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TBRI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뇌 가소성이라는 거를 주장을 해요. 뇌 가소성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뇌가 일생에 거쳐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춘기 이전에 태아 시절부터 사춘기 이전에 형성된 뇌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그 전에 이제 학자들의 주장이었는데 그렇지 않다. 뇌는 일생 동안에 걸쳐서 바뀔 수 있다. 이거를 베이스로 깔고 근데 그 뇌를 바뀌게 하는 게 뭐냐면은 관계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학습이 아니라. 그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교사와 교실에서는 교사와 그 학생 간의 관계 그리고 가정에서는 양육자와 아이와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뇌가 바뀌는데 그 관계의 기반이 신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회복하려면은 처음에는 애착, 감각 조절 능력, 사회적 감정적 조절 능력, 두뇌와 물질과 발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애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애착이라는 게 혹시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들어보신 분 잠깐 손만 들어주시겠어요? 애착. 애착. 예. 애착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난 직후부터 12개월까지 생애 첫 해 동안 그 양육자와 아이와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그 정서적 친밀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애착이란 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랑 부모님이랑 외모가 닮았잖아요. 눈도 닮고 코도 닮고 목소리도 닮고 체형도 닮고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닮은 게 아니라 가끔씩 우리가 살 때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그 부모님의 그 작은 습관까지도 되게 똑같아질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행동까지 닮아가는 게 대물림이 되는 게 이 애착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애착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이제 영어로 남아있는데 이 애착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가 뭔가 생후 12개월 전까지 뭔가 필요가 있으면은 내가 배고파요. 기저귀가 축축해요. 졸려요. 이런 게 있으면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뭘로 표현을 할까요? 울음소리로 표현을 해요. 또는 손을 안아주세요. 이러면 손을 뻗거나. 그럼 그런 필요를 아이가 표현을 할 때 그 필요를 충족을 부모가 시켜주면은 그 사이에서 신뢰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근데 아이는 일생을 태어나서 12개월 전까지 하루에 몇 번씩 울어요. 자기의 필요를 표현을 하면서. 근데 그 필요를 표현할 때 양육자인 분이 굉장히 섬세하게 그 아이의 필요를 그때그때 적정 수준에서 채워주면은 이러한 애착이 생기면서 양육자와 자녀 간의 그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영어로 막 쓰여져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애착 그 사이클인데요. 아이가 울음소리로 그런 애착, 그러니까 필요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표현을 하면은 아이의 내부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아이는 지금 막 배가 고프고 기저귀가 축축했을 때 괴로운 상태야. 그럼 아이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계라는 게 발동을 하는데 교감신경계가 뭐냐면은 인간이 굉장히 공포스럽거나 아니면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변화가 교감신경계에서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밤중에 아주 늦은 밤에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혼자서. 근데 뒤에 누군가 아까부터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려. 그럴 때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가 막 무서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 소름 돋고 또 진짜 소름 돋아요. 털이 서요. 또 심장이 두근거리고 좀만 더 큰 소리로 또 심장이 두근대 뛰고 싶고 또 식은땀이 나고 그 다음에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그런 게 다 교감신경계에서 위험한 상황에 우리 몸을 대처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아이가 욕구를 표현을 할 때 지금 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는 교감신경계가 작동을 해서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기관지가 넓혀져서 호흡이 가빠지고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고 혈압이 올라가서 얼굴이 빨개지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 근데 이러한 내가 공포를 느낄 때 상황 속에 있으면서 흥분성 신경절달 물질이 동시에 나와요. 그래서 애를 막 분노, 막
이런 약간 화남 이런 상태로 만들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울음을 빵 터뜨렸을 때 엄마가 적절한 수준에서 엄마가 적절한 수준에서 아이의 피로를 채웠어. 배가 고픈 상태에서 우유를 주고 추운 상태에서 옷을 입혀주고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그러면 아이의 그 흥분된 게 가라앉겠죠. 그래서 다시 부교감 신경계가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팠던 호흡이 내려가고 심장 박동수가 원래대로 되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되고 이런 상태가 되면서 아이가 안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흥분성 신경절단 물질의 반대가 억제성 신경절단 물질이 나오면서 애가 진정이 되는데 하루에도 이거를 수십 번도 더 겪게 되고 수십 번도 더 겪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겠죠. 애는 맨날 울고 엄마는 가야 되고 근데 이런 1년 동안의 사이에서 아이가 자기가 애착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넘어가서 좀 다시 할게요. 그 애착 사이클에서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면은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부모에 대한 양육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우리 엄마는 울으면 나를 찾아올 거야. 그 다음에 자아 존중감. 엄마한테 이미 존중을 받아봤기 때문에 난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 교육 안 돼도 돼요. 자기 효능감이 뭐냐면 나의 피로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내가 화가 났을 때 나는 이거를 가라앉힐 수도 있어. 당연히 마음이 건강해지죠. 근데 이제 애착이 피로를 양육자가 적절한 피로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아까의 그 흥분된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여전히 반복이 됐어. 그럼 반복이 됐을 경우에 당연히 신뢰가 양육자랑 형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이 아이가 2세에서 3세가 됐을 때는 이제는 행동 조절 장애가 올 수도 있고 4세, 6세는 뭐 ADD 들어보셨죠? 주의력 결핍, ADHD, 과잉행동, 그 다음에 8세에서 10세는 우울증이나 불안감이 생기고 12세에는 뭐 조울증이 생긴다. 이렇게 조울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교회에서 북한 선교 이제 하시는 분이 북한의 고아원을 찍으셨잖아요. 걔네들은 되게 좁은 곳에 아이들이 수십 명을 몰아놨는데 아무도 안 울어요. 걔네가 피로가 없어서 안 우는 게 아니라 이미 수없이 많이 울었지만 아무도 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난 울어도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그 피로를 요구를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북한에 있는 고아원도 그렇고 또 동유럽의 옛날 구소련 그때 고아원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아원에 가면은 애들이 그런 환경에 있는 교환에는 아무도 울질 않아요. 근데 그게 착하고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애착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게 TBRI가 이제 신뢰 기반 관계 중재 약자예요. 자, 그래서 이 TBRI에서는 뭘 중요시하냐면은 행동 수정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중요시하는 거는 뭐냐면은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관계를 밑에 든든하게 깔고서 그 다음에 행동 수정을 가게 해요. 왜냐면은 관계가 교사와 아이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었으면은 행동 수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행동 수정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 행동 수정을 할 때도 얘랑 나랑 신뢰관계가 확실해. 그러면은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관계라는 것은 신뢰에 기반한 거고 결국에 이게 사랑의 베이스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뿅. 자, 그래서 TBRI 원리가 관계 형성의 원리, 북돋움의 원리, 행동 수정의 원리가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진 시간 안에서는 관계 연결 전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관계를 연결하는 전략적인 방법인데 교사인 내가 아이와 관계를 맺을 때 그냥 맺는 것보다는 이건 전략적인 방법으로 잘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처음엔 행동 맞추기, 그 다음에 양육적 신체 접촉, 따뜻한 눈 맞춤, 적절한 목소리, 재미있는 관계 맺기가 있는데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죠. 이 전략이라는 거는 아이와 내가 신뢰를 쌓는 기술이에요. 의도적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적 신체 접촉이 뭐가 있냐면은 아이를 만났을 때 너무 반가워 이러면서 어깨를 탁 치거나
아니면은 청소년들한테 악수를 먼저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나이가 어리면 좀 안아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거나. 저 아이들 보면은 아침에 거의 항상 제가 가능한 시간대에는 건강한 터치를 하는 편이에요. 만나서 반가워. 오늘 너무 기분 좋아요. 이렇게 안아주거나, 아니면 새벽에 만나면 머리 쓰다듬어주고, 이런 거는 제가 항상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데, 저도 원래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스킨십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항상 거리감 유지하는 거 좋아하고, 왜냐면 저희 엄마가 좀 그러셨거든요.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도 배워서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관계를 맺는데 이 친밀함에 가속도를 붙이는 그런 게 스킨십이더라고요. 건강한 스킨십. 그리고 또 제가 아이를 볼 때는 눈을 항상 마주치는 편이에요. 왜냐면 눈을 마주치면은 머리에서 호르몬이 나온대요. 행복의 호르몬, 옥시토신. 그래서 풍부하게 나와라. 이렇게 하면서 저도 아이들이랑 말할 때는 건강한 스킨십을 하면서 꼭 눈을 마주치면서. 그리고 또 목소리. 또 목소리를 할 때 정말 저는 아이들 맨날 보잖아요, 아침에. 마치 한 달 만에 처음 보는 것처럼. 좀 오바 좀 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그럼 좀 어때요?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침에 인사를 보통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뭐가 하고 있어도, 제발 뭐 바쁘게 뭐 컴퓨터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선생님 저 왔어요. 안아달라는 표시거든요. 하던 일 딱 멈추고 그냥 안아줘요. 이런 게 일상 습관이 되면은 아이들하고 관계 맺기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100마디 말하면 뭐합니까? 실습 한번 해야지요. 자, 옆에 자기 짝꿍을 어깨 닿는 부분, 자, 짝꿍을 2명씩 잠깐 눈으로 스캔하시고, 눈 짝꿍 2명씩 짝을 지어주세요. 자, 짝을 지어주셨으면 벌써 아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손바닥을 이렇게 펴보세요. 그래서 손바닥이 한쪽은 펴도 돼요. 더 크신 분이 먼저 하는 걸로 할게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건강한 스킨십과 손바닥 비교해보세요. 자, 건강한 스킨십으로 오늘 아침에 마치 내가 학생을 처음 만난 것처럼 너무 잘 왔어요. 이렇게 목소리를 하이톤으로 하고 눈 마주치면서 건강한 스킨십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이 큰 사람이 하도록 할게요. 시작. 자, 이제 해봤으면 반대. 너무 잘하셨어요. 눈을 마주쳐야 돼요. 눈을 꼭 마주쳐주세요. 자, 이거를 주일학교나 아이들을 봤을 때 꼭 해주세요. 네, 진짜 이거 효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아이들하고 꼭 인사만 할 때만 이렇게 써도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랑 일상생활에서 저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목소리 톤을, 제가 지금 목소리가 쉬었지만 굉장히 하이톤을 유지하는 편이고 이 속도 조절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왔을 때만 딱 잠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일상생활에서 습관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실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고, 자, 두 번째는 복도둠의 원리라는 건데 이렇게 말하니까 모르겠죠? 생리적인 전략하고 생태적인 전략이 있는데 설명 들으면 알아요? 자, 복도둠의 원리, 생리적인 전략, 내부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요 뭐냐면은 아이의 체내, 몸 안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워주는 거예요. 학급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수분 공급. 뭐냐면 물 마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사람이 수분이 부족해, 탈수 상태,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하잖아요. 탈수까지 안 가. 수분이 부족하면은 체중이 2%가 줄고 인지 능력이 10%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학교에 공부하러 모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마르기 전에 아이들한테 물 마시는 시간을 제 스스로 정해놨어요. 2교시 끝나면 무조건 물 마시기. 어디 나가면은 물통 들고 나가기. 5교시 끝나도 무조건 물 마시기. 그래서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마시는 거를 늘 조금씩 마시는 거를 습관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혈당이라는 거는 이 혈당을 정상치로 유지시키는 건데 2시간마다 영양 섭취, 잠들기 전 단백질이 풍부한 간식 먹기, 이거는 학교에서는 조금 힘든 부분인데 가정에서 충분히 자녀화 해보시고요. 학교에서는 저희가 우유급식도 하고 건강한 급식도 먹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집에서 또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체내에는 목마름, 배고픔 이런 거를 또
충족시키는 거 외에 감각적 욕구도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2시간마다 감각을 자극하는 활동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감각이라는 거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느끼는 오감 맞죠? 보는 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의식의 영역이고 무의식의 영역 좀 갈게요. 중요한 거. 여기 보면은 전정 감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귀 있죠, 귀. 우리가 귀 듣는 청각도 있지만 그 중심을 유지하게 하는 거, 내가 방향을 유지하는 거 그런 것도 귀 안에 있는 달팽이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 전정 감각이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 태아가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머리 다음으로 만들어지는 기관이 귀예요. 그래서 되게 원시기관이고 이 귀 안에 있는 이 전정 감각 있죠. 이런 게 처음에 만들어지는데 이게 가장 오래되고 되게 민감한 감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면은 결국 인간은 중력의 영향을 받잖아요. 이 중력에 대한 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 이런 감각기관인데 전정기관. 이 균형을 잡는 전정기관이 왜 중요하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머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귀가 생기잖아요. 나머지 코가 생기고 눈이 생기고 입이 생기고 미각, 촉각, 후각 이런 것들은 다 전정기관이 먼저 생겨서 얘를 베이스로 삼아서 생기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전정기관이 발달이 잘 돼야지 나머지 감각들도 기관들도 당연히 이게 건강하게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전정기관이 배경과 같은 이런 기관인데 만약에 전정감각이 제대로 발달을 하지 않았어요. 균형을 맞추기가 힘들어. 그러면은 우리가 머리가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 움직이잖아요. 이게 전정기관이 감각이 제대로 발달이 안 되면은 균형을 못 맞춰서 머리가 움직일 때 눈도 같이 움직여요. 안구가 움직여요. 그러면 당연히 눈이 흔들리니까 운동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이 아이 중에서 눈 맞춤이 어려운 애들이 있는데 걔가 자신감이 없어서일 수도 있는데 전정기관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정기관이 결국에는 전정감각이 발달하는 게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운동을 관할하는 그 뇌가 소뇌예요. 소뇌가 어딘지 손바닥 펴보세요. 한번 찍어보게. 여기 있죠? 이 뒤에. 여기 한번 만져주세요. 여기 조그맣게 소뇌가 있는데 이 소뇌가 되게 작아요. 원시뇌야. 근데 이 소뇌에서 운동 기관을 관할을 하는데 이 작은 소뇌에 그 뇌세포의 전체 뇌세포의 절반이 밀집되어 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소뇌가 발달해야지 대뇌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정 감각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전정 감각이 제대로 어렸을 때 자극을 못 받았어. 그럼 이게 어떻게 도대체 발달이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아이가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일단 눕혀놔. 왜냐면 일어설 수가 없으니까. 눕혀놓으면은 기저귀를 갈거나 애를 안아주려면은 하루에도 애가 막 우는 걸 달래줘. 하루에도 애를 눕혔다가 다시 자기가 없고 눕혔다가 없고 이런 거를 수십 번 반복을 하잖아요. 이러면서 전정 감각에 자극이 되고 얘가 안정되고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잘 못한 아이들은 아무래도 균형을 맞추는 데 힘들고 운동 감각도 떨어지겠죠. 그런 거를 이제는 엄마가 발달을 시켜주는데 이런 게 얘들 요람에서 밀어주는 거 왔다 갔다 등속도 운동 이런 것들이 점점 감각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발달을 시키는데 만약에 얘가 이제 발달이 안 됐어. 근데 이 전정 감각은 우리가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왜냐면 청각은 막으면 돼. 시각은 안 보면 돼. 후각도 냄새 안 맡으면 돼. 근데 이거는 무의식의 영역이라서 우리 살아있는 한 중력에 끊임없는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평생에 전정 감각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제대로 된 자극을 못 받아서 되게 불안한 상태가 되잖아요. 내가 의식적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환경에 당연히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 전정 감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유 수용성 감각인데 잠시 저를 따라해 보세요. 고유 수용성 감각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내가 하는 거 먼저 설명해야겠다. 손을 이렇게 한 다음에 눈을 감고 얘를 만나게 해보는 거예요. 해보세요. 눈을 꼭 감고 두 손가락이 만나게 할 수 있을걸요? 만나셨나요? 자, 눈을 떠보실까요? 눈을 감고 했는데도 얼추 맞죠?
이게 뭐냐면은 고유성성 감각에서 이거를 관할을 하는 거예요. 이 고유성성 감각이 뭐냐면은 얘도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내가 듣거나 보거나 하지 않잖아요. 이게 근육이랑 관절 이런 데서 느끼는 감각인데 예를 들면은 그 근육이나 관절, 그러니까 내가 이 물통을 잡으려면은 여기서부터 얼마만큼의 방향, 어디 방향으로 얼마만큼 손을 뻗고 얼마만큼 힘을 줘야 하는지 이런 게 고유수용성 감각에서 관할하는 영역인데 이거 뭐 우리한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고유수용성 감각이 그 근육, 관절 방향, 그 다음에 힘의 정도 이런 것들을 관할하는 영역인데 이게 발달이 잘 안 된 아이들은 되게 매사에 이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물을 짓는 쉬운 활동이지만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잘 못한다거나 공을 넣는데 뭐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안 나간다거나 뭐 내 마음대로 몸이 안 움직인다거나 이런 아이들은 뭐 성취도가 자체가 낮은 거예요. 그런 걸 잘 못해. 그러면 당연히 자신감이 떨어지고 심리적 자아상도 되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유수용성 감각이 또 어떤 거에 되냐면은 운동 이제 내가 만약에 피구를 하고 있어. 피구를 하면은 날아오는 공을 잡아서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이제 내가 몸 안에서 이거를 공이 어느 정도 위치에 지금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 이런 운동을 계획하고 또한 예상하고 이런 것들 또 실행하고 이런 것들을 관할하는 영역인데 이것들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당연히 자아상도 약해지고 또 이게 신체상이 또 이렇게 그 자신감하고도 연결돼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 이 고유성성 감각이나 전정 감각이나 이게 만약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아이들이라면은 학교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이게 치료까지는 이제 가야 되는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어느 정도의 문제는 조금씩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각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감각이 우리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 감각에 대한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보상적인 행동들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폭력성이 좀 나타나거나 이런 걸 감추려고 아니면 주의력이 결핍된다거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 학습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보상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각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저희가 이제 TBRI에서 그래서 감각 자극 활동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언급한 거는 고유수용성 감각이랑 전정 감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저희가 많이 활동하는 게 패러슈트나 아니면 훌라후프 활동인데 이렇게 선명한 감각적 자극을 아이들한테 줘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어떤 감각이다라는 걸 애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게끔 물론 아이들한테는 이게 무슨 감각이라고 말을 안 하죠. 그래서 선명한 감각을 경험하게 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정도 힘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외부 감각이 적절하게 자극이 된 아이들이 뭘 잘하냐면 자기 조절도 잘해요. 자기 조절도 잘하는데 이제 자기 조절도 잘하는데 만약에 자기 조절이 가능한 상태가 이제 아니잖아요. 나는 자기 조절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야.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화를 내는데도 화가 가라앉지가 않아. 막 이런 아이들. 막 진짜 열이 받으면 막 악을 쓰면서 막 분노를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다 이런 것들이 감각적인 거, 충분한 외부 감각을 경험하지 못해서 자기 조절까지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이 충분한 감각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약간 이럴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 강한 감각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외부에서 충족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기가 되면은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강한 감각을 이렇게 자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게임 중독 아니면은 뭐 때리는 거 이런 거에 아이들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감각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TBRI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각 자극 활동, 훌라후프, 그다음 패러슈트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면 저는 시도 때도 없이 밖을 나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날씨가 좋고 미세먼지가 없는 날은 얘들아 나가자. 이래서 일단은 놀이터에 애들을 20분이라도 많이 놀려요. 그래서 안 움직이는 아이가 없게끔. 그래서 그네도 태우고
등속도 운동이니까 당연히 전정감각. 태우고 정글짐도 올라가고 뭐 얼음땡을 하고 그 다음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손수건 돌리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신체 활동, 감각 자극 활동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목표로 삼는 이런 활동도 많이 해요. 패러슈트 활동도 하고 훌라후프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따가 제가 이거를 잠깐 시켜볼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각이 자극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맞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그 신체를 채워주는 신체 필요를 채워주는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수시로 물 마시기, 그 다음에 뭐 가정에서는 적절한 간식, 단백질 위주의, 그 다음에 감각적 필요 충족 이런 것들을 해서 아이들 열심히 물 마시고 또 신체 활동 많이 하는 게 또 아이한테 좋다는 거 TBRI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많이 놀아주세요. 저는 몸으로 많이 놀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생리적인 전작, 아이의 그 몸의 체내에 필요한 감각들을 충족시키는 거를 몇 가지 설명을 드렸고 또 이번에는 생태적인 전략이라고 나왔는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번에는 교사의 역할이 좀 필요해요. 교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학교에서. 그래서 외부에서 아이를 둘러싼 환경 안에서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발판 떼어주기, 매일의 일상에서 가진 습관, 전환하기 이게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아침에 오면 조례 시간에 뭘 하냐면은 그날의 스케줄을 미리 공지를 해요. 오늘은 시간표를 쫙 보고서 1교시에 뭘 할 거고 2교시에 뭘 할 거고 그 다음에 3교시는 원래 있던 거 수업할 거고 이따가 시간이 나면 뭐 할 거고 오늘의 스케줄을 다 알려줘요. 그리고 또 그 주에 월요일에는 뭘 하냐면은 월요일 아침에 딱 만나면은 안부도 물은 다음에 한 주 동안 뭘 할지 굵직굵직한 스케줄을 먼저 알려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예측 가능한 환경을 먼저 마련을 해줘요. 이 예측 가능한 환경이라는 걸 마련을 해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는 아이들한테 어디 갈 때도 미리 다 얘기해요. 숨기고 이런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이 내가 앞으로 뭘 할지 예상이 되면은 그 아이는 뭘 느끼냐면은 안전감을 느껴요. 안정이랑 달라요. 나는 안전하다는 안정감이 느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지를 깜빡이고 못하면 아이들이 먼저 물어봐요. 선생님 오늘 뭐 해요? 다음 주에 뭐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아차 빨리 알려줘야겠다. 칠판에 막 쓰고 그 다음에 아이들 들어서 기억 잘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칠판 왼쪽이나 오른쪽 끝에다가 다 적어줘요. 오늘의 할 일 이러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끊임없이 보고 내가 이런 걸 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공지를 해줘요.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저는 이제 시간도 많이 알려주는 편이거든요. 얘들아 쉬는 시간 지금부터 10분이야. 그리고 아이들 놀다 보면 시계 볼 시간 많이 없잖아요. 5분 남았어요. 3분 남았어요. 1분 남았어요. 이렇게 알려주면은 아이들이 다음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게끔 몸도 준비가 되고 마음도 준비가 되고 이제 자기가 놀고 있던 걸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게 들면서 역시 아이들이 예측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올라갈게요. 매일 일상에서 가지는 습관. 이게 뭐냐면 습관이 약간 그러니까 리추얼 일상에서 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습관 같은 거를 저는 학교에서 해요. 뭐냐 이것도 이제 결국 예측 가능한 거예요. 환경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 제가 학교에서 가장 기분 좋게 사용하는 일상의 습관은 매주 금요일이 허그데이예요. 그래서 금요일 일단 기분 좋잖아요. 제가 금요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무조건 금요일이 좋은 날이야를 처음부터 어필을 했어요. 얘들아 금요일이야. 애들이 처음에 뭐 금요일이 뭐야 그랬는데 금요일이야. 오늘 학교 끝나. 이제 이러면 이제 나의 내면의 목소리 애들한테 그냥 애들은 따라오거든요. 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뭐든지 이제 약간 업이 되는데 이제 한 주가 끝나면 뭐 하냐면 허그데이라 그래서 저는 그 애들 안아주는 거예요, 한 명씩. 그래서 저는 문 앞에 딱 서 있고 애들이 주로 일렬로 쭈라락 서요. 그래서 애들을 한 번씩 하나주면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이제 귓속말로 뭐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선생님 감사해요. 좋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어린 예뻐요. 막 이런 소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허그데이를 지금까지 3월 계약해서부터 한 주도 안 빠지고 쭉 이거를 계속해서 습관처럼 이어져 왔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 허그데이가 있으면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와 오늘 금요일 허그데이다!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건강한 스킨십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금요일날 또 하는 저희 하나의 이벤트로는 금요일날 저희 반에서 이제 습관이에요. 항상 하는 거예요. 기분 좋아지는 습관.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금요일마다 저희 이제 학교에서는 전교생을 상대로 샤인의 고수라는 걸 뽑아요. 그 주에 초등학교에서 가장 샤인한 아이 이렇게 뽑는데 그게 되게 애들한테는 안호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딱 나 저거 흉내 좀 내야 되겠다. 딱 이렇게 힌트 좀 얻어서 학급에서 나름 최고의 학생이라는 걸 뽑아요. 금요일마다. 이제 금요일마다 하는데 그 최고의 학생이란 거에 뽑히면 왕 스티커를 받아요. 애들한테 스티커 2학년한테 최고예요. 근데 애들한테는 최고인 게 아니고 이제 저 생각해보면은 저도 도장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쿠폰 아니면은 하여튼 도장 모으는 거 지금도 좋아해요. 근데 약간 성취감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최고의 학생이랑 뽑아서 금요일마다 그거를 이제 뽑는데 아이들은 금요일에 올 때 늘 기대감을 갖죠. 내가 오늘 최고의 학생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일상의 기분 좋아지는 습관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습관을 말씀을 드렸는데 매일매일 하는 좋은 습관들. 제가 아침에 아이들 안아주는 것도 일상의 좋은 습관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발판 대어주기는 교사나 또래가 아이들이 이게 그 바를 넘을 수 있게 기준 넘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 응? 안 되네요. 됐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두 가지를 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까는 체내 필요, 수분 공급, 혈당 유지, 그 다음에 감각적 필요, 생태적인 전략, 외부에서 내가 스케줄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아이들한테 그 주에 스케줄을 말을 하거나 시간 공지를 하거나 이런 기분 좋은 습관을 가진다거나 이런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학교에서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만들어요. 이미. 그래서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거를 맨날 잔소리해야 되잖아. 쉬는 시간은 노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야. 부터 시작해서 쭉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습관이 되면은 아이들도 스스로 준비할 수가 있고 교사인 나도 힘이 덜 빠지고 즐겁게 수업을 시작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행동 수정의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수정의 원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발판 되어주기는 뭔가요? 발판 되어주기는 제가 방금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린 건데 아이를 좀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네. 아이가 성취도가 좀 낮은 아이가 있으면 짝꿍이 옆에서 도와주거나 교사가 살짝 도와줘서 할 수 있게끔 발판이 되어주는 거. 수학 문제가 어려운 아이들이 있으면 살짝 옆에서 또래가 알려주거나 아니면 교사가 살짝 힌트를 준다거나 이런 식의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 수정의 원리. 이제 발판 되어주기 이런 말을 쓰나요? 이제 스카폴드라고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바로 지겹대로. 이제 행동 수정의 원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 가건 간에 어떠한 아이를 이제 교사와 학생으로서 만날 때 진짜 이게 가장 어렵고 이게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게 바로 행동 수정의 원리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TBRI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제가 처음에 강조를 했을까요?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거 기억하세요? 관계를 아이와의 신뢰 관계가 탄탄하게 쌓였을 때 행동 수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관계가 안 맺어졌을 때 너 이거 하지 마. 이러면 이제 벌써 관계가 맺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관계가 맺기도 전에 행동 수정이 들어가면은 아이와의 관계가 처음부터 어그러지면은 1년 내내 교사가 힘들어요. 진짜 교사가 힘들어. 그래서 모든 거에 에너지를 막 거기 쏟아야 되고 막 오해할까봐 또 어떻게 막 가지도 못하겠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관계를 먼저 잘 맺는 게 행동 수정을 할 때도 도움이 되고 행동 수정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행동 수정이 처음에 여기 보면은 사전 대비 전략과 즉각 대응 전략이 있잖아요. 사전 대비 전략이 뭔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장 해결하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대비하는 게 최고의 해결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전 대비는 문제 행동이 나오기 전에 아이들한테 놀이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TBRI 하면 생각나는 거 젤리 먹여주기, 밴드 붙이기. 맞죠? 근데 이게 널처 그룹이라는 거 안에서 하는 건데 이 널처 그룹 자체가 놀이 치료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널처 그룹 하면 노는 거, TBRI 하면 노는 거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놀이 치료에서 나온 건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널처 그룹 하는 시간을 저도 자주 가지는 편인데 이 널처 그룹이 꼭 순서를 맞추지 않고 한 가지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칠 수도 있어요. 하나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널처 그룹을 통해서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사회적인 기술도 배우고 자기 조절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도 배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널처 그룹의 규칙은 되게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규칙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글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함께해요. 다치지 않아요. 모두 재미있게. 이런 규칙들이 있는데 이 규칙을 기본으로 해서 널처 그룹 활동 중에서 먹여주기 활동과 밴드 붙이기 활동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이 먹여주기 활동은 자기 짝꿍하고 서로 젤리 먹여주는 활동이에요. 근데 이 젤리를 먹여줄 때 상대방을 되게 존중을 하는 걸 배우거든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는 존중받고 이 존중의 가치에 대해서 배워요. 지금 사탕 좀 몇 개 나눠줄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스티커도 나눠주세요. 제가 사탕하고 밴드를 나눠드릴 건데 이거 해보신 분도 있을 텐데 한번 아이들하고 꾸준히 해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꾸준히거든요. 근데 애들하고 처음에 좀 어색할 수도 있고 다 큰 애들은 피식피식 거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래도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근데 제가 이 TBRI가 틴들한테도 되게 청소년들한테도 맞는다고 생각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게 2017년도에 이제 텍사스로 연수를 제가 갔을 때 방문을 한 게 어떤 그 보호시설을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사진을 못 찍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10대들이 모여있던 보호시설이었는데 일단 미국 애들이니까 등치가 17살인데 엄청 커요. 뭐 185, 막 이렇게 되는 아이들인데 걔네가 일으키는 문제는 뭐 총기 문제, 마약 문제, 폭력 문제 이런 애들이 이제 모여 있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 안 계시고 그 슬럼가에서 있다가 온 아이들이 그 보호시설에 있던 아이들이었는데 애들이 진짜 하나같이 표정들이 어두워요. 정말. 야,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는데 걔네도 이 널처그룹 활동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런 환경에서 온 아이들은 자기가 돌봄을 받은 적도 없고 돌봐준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의 상처 따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하면서 놀이를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가치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 저희도 한번 김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지금 해볼 건데 아까 그 짝 기억나시죠? 손바닥. 그 짝이랑 함께 연습을 할 건데 먼저 저희는 젤리가 없어서 대용품 사탕 가져왔어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있는 걸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탕을 먼저 아까 손바닥이 커다란 분 있죠? 그분이 먼저 상대편한테 물어보세요. 너 사탕 드시고 싶으세요? 그렇게 먹고 싶다 하면은 지금 상황에선 대부분 먹겠다고 하겠죠? 네, 먹고 싶어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예요. 기본적 원리는. 어떤 사탕 먹고 싶으세요? 뭐 요거요. 청포도요. 그럼 제가 입에 넣어드려도 될까요? 뭐 이렇게 물어가면서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입에다 넣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물어보는 건데 아이들한테 제가 알려줄 때는 꼭 이렇게 해요. 얘들아, 근데 있잖아. 너네 거절해도 괜찮아. 노라고 말해도 괜찮아. 그것도 의사 표현이야. 근데 노라고 말할 때 꼭 어떻게 말해야 될까? 싫어. 이렇게 말하면 될까?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 부드럽게 말해야 돼. 아, 나는 괜찮아. 고맙지만 사양할게. 거절의 부드러운 언어도 배우면서 또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요. 상대방이 노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는 상대편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애들이 거절을 못 받아들이는 아이도 이런 것도 연습해야 된다고, 연습을 해야 돼요. 인생이 다 예스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한번 연습을 주거니 받거니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사탕을 먹여주는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탕 먹고 심리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저요 캔디 먹고 싶어요. 괜찮아요? 네. 가서 저는 마이크 볼게요. 네, 애니타임으로 바꿔주세요. 제가 먹어도 될까요? 잘했으니까 선물을 스티커를 드립니다. 선생님이 우리 어린이들이랑 같이 놀아주려고 몽골을 지냈단다. 그거 막상 진짜 똥 뚫릴 것 같아. 고마워. 왜 나는 청포도는 쪼개도 없다. 자, 어느 정도 하실 것 같으니까 이제는 자, 밴드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밴드는 제가 밴드 없어서 스티커 준비했거든요. 얼마든지 다른 걸로 하셔도 돼요. 꼭 돈 들여서 안 사셔도 돼요. 저도 그냥 스티커 탁 붙여요. 그래서 이 스티커 밴드 활동은 이제 돌보는 연습을 하는 건데 상대방한테 너 오늘 어디 혹시 아픈 데 있니? 이제 물어보는 데서 질문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런 거를 저희가 배우는 이유는, 아이들하고 하는 이유는 당연히 돌봄을 주고받는 연습도 할 뿐더러 아이들한테 자신의 감정이 솔직히 표현하는 게 괜찮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주고 싶어요. 애들이 저는 화나는 감정인데 화 안 난 척, 저 되게 질투하고 있는데 질투 안 난 척, 그냥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말을 해요. 그 감정 자체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화나는 거, 질투나는 거, 뭐 억울한 감정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누르지 말고 표현을 하되, 저는 아이들한테 학급에서 2학년,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 감정을 너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사소한 거에도 그런 게 나온다. 기도해라. 이런 말까지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런 아이들의 감정을 자기가 솔직히 나누는 거를 밴드 붙이기를 통해서 또 연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처음에 이제 서로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너 오늘 혹시 어디 아픈 데 있니? 제가 어디가 아파 보여요, 지금? 목이셨잖아요. 난 목이 너무 아파. 아, 그래? 그럼 내가 밴드를 붙여줘도 될까? 그런데 저 밴드 종류가 좀 있잖아요. 스티커 종류가. 어떤 걸로 해줄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죠. 나는 공룡. 아, 그래? 그럼 내가 여기다 내가 붙여줄게. 탁탁 붙였어. 그러면 붙였으면은 나는 고마워. 상대방은 빨리 낫길 바래. 이런 식으로 역할극 같은 걸 하면서 서로 돌봄 주고받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시고 해봤지만 맨날 TVRI 컨퍼런스에서만 하셨죠? 한 번 더 하고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스티커 붙이는 거 시작해보세요. 이거 말할 때 웃으면서 아까 배운 대로 터치하면서 건강한 터치, 아이 컨택 하면서 해주세요. 저는 마음이 아파요. 네. 최고로 붙여요. 어디가 붙였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제일 좋아요, 지금? 네. 어디 아픈 데 있어요? 뭐하다 붙여드릴게요. 어떤 거 붙여드릴게요? 여기서 색깔이 나눠지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네,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또 다음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뿅. 이렇게 널쳐 그룹 이제 접니다.
그림에서 나오는 건. 아이들이랑 학교에서 TBRI를 저는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 편이에요. 동심 시간에, 동심이라는 그런 자율 시간에. 그렇게 하면서 이 널처 그룹을 통해서 아주 널처 그룹의 맛보기만 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근데 이런 거를 집에 뭐 아이들하고 하나씩만 해봐도 좋아요. 점점 단계를 여러 가지 과정을 해도 좋은데 이런 거를 통해서 사회적 기술을 배워요. 뭐냐?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땐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노라고 아니라고 말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다른 사람한테 터치를 할 때는 항상 허락을 구해야 돼. 몸을 만질 때.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기 조절 능력도 배우고요. 선택과 타협, 이거 좀 이따 다룰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배우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널처 그룹 하고 있는 거 사진 몇 개 실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페이스 페인팅, 이제 바디 페인팅이네요. 이런 거 하면서 이것도 똑같아요. 아이들한테 내가 여기 어디다 그려줄까? 이거부터 시작해요. 내가 그려줄게, 손 내밀어봐. 빨리 와. 이게 아니라 어디다 그려줄까? 여기. 그래서 너 무슨 그림 그리고 무슨 그림을 원해? 내가 그리고 싶은 거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거. 그래서 나는 고래 이러면 내가 고래 그려줄게 이러면서 존중하면서 서로 부드러운 스킨십을 건강한 스킨십을 배우면서 부드럽게 친절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법 배우고 이거 할 때 되게 분위기 되게 피스풀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스티커 붙여주는 활동. 얘는 머리가 아팠던 아이 머리에다 붙이고 이마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각 활동. 아까 했던 그런 전정기관, 고유성성 감각 이런 것들을 하는 활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조절을 하는데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많이 보셨죠? 안 봤나? 처음이신가요? 이거를 이제는 TBRI에서 자기 조절할 때 이제 기본적인 거로 가르쳐 주는데 이 자기 조절이 언제 할 때 이게 효과가 이거냐면은 그 굉장히 액티브한 활동 있죠. 감각 활동. 놀이터에서 막 뛰어놀다가 딱 시간이 끝났어. 그럼 애들 엄청 뛰어놀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얼굴 빨개져 있고 이 상태로 이제 교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애들은 차분하게 해야지 수업이 되잖아요. 이 상태로는 공부를 못해. 막 애들은 막 이미 목소리가 엄청 커져 있어. 놀이터에서 샤우팅 하던 게 그대로 교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업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빠른 시간 안에 자기 조절을 하면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올라갔던 걸 좀 다운시키고 아이들이 집중을 하게 만드는 건데 이거를 할 때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가장 먼저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심호흡하기. 우리도 뭔가 차분하게 할 때 심호흡을 하잖아요. 한번 들이마시고 내뱉어 볼까요? 3번 정도 시작.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마법 코스염이라 그래서 여기를 인중을 살짝 눌러주는 것도 있어요. 전 그래서 심하게 요동치는 아이들한테는 말없이 가서 5초 눌러주고 나옵니다. 정말이에요. 애들도 여기 손 딱 얹는 순간 이제 내가 뭔가 좀 많이 들떠있구나. 5초 이렇게 하면은 그냥 교사가 눌러주면 알아서 진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내가 코스염을 다 누를 수가 없어. 전체적으로 방방 뜨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다 같이 5초간 벽으로 가서 5초간 벽을 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난 다음에 벽으로 달려가서 하고 밀어요. 힘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5초간 벽 밀기. 그러면은 아니면은 아이들에 따라서는 뭐 여기 바닥 밀기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근데 또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손 이렇게 해보실래요? 이마 살짝 눌러주세요. 다른 손으로 뒤통수 살짝 감싸듯이 눌러주세요. 감싸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도 진정이 잘 돼요. 이런 것들 꼭 아이들한테 한번 시켜보세요. 애들이 막 너무 들떠 있으면 이 집중 못하는 거랑 좀 달라요. 들떠 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자기 조절을 하고 이 자기 조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액티브한 활동 있죠. 감각 활동. 그거를 한 다음에 이거를 저는 주로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거의 다 마무리 돼갑니다. 그 다음에 선택과 타협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선택은요, 2가지 선택이에요. 선택. 이제는 어떤 문제 행동에 대한 건데, 아이들이 이제 TBRI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게 TBRI입니까? 근데 절대 아니에요. TBRI는 아이들에게 공손하게 어른들한테 말하는 법, 권위자에게 아래 들어오는 거를 가르치지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게 TBRI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 제한을 2개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아이들한테 2개를 고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만 어쨌거나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교사가. 그래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선택권을 줄 때 한번 제가 이제 옳고 그른 항목을 주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이제 학급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아이가 얘는 숙제를 안 해요. 그리고 맨날 안 하거나 맨날 늦게 가져와. 내가 누구야 숙제 안 했니? 물어보면은 했다 그래. 근데 놓고 왔다 그래. 맨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누구야 숙제 안 했니? 저 했는데 놓고 왔어요. 이제 이게 너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내일까지 가져오렴 이렇게 했는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내가 칼을 뽑아야 되겠다. 이 나쁜 습관을 고쳐줘야 되겠다 싶어서 걔한테 2가지 제안을 뒀어요. 사전에 많은 경고를 하고 숙제를 또 안 해왔네. 그럼 선생님이 2가지 제안을 줄게. 첫 번째는 학교에 방과 후에 남아서 하는 거. 2번째는 점심시간에 밥을 빨리 먹고 악기실에 가서 혼자서 집중해 숙제를 끝내는 거. 자, 방과 후에 할래? 아니면 점심시간 때 시간을 아껴서 할래? 이렇게 2가지 제안을 주면은 애들은 남는 게 더 싫기 때문에 대부분 점심시간 좀 아껴서 숙제해요. 근데 이런 거를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은 숙제 안 해오는 게 점차 줄어들어요. 왜냐면 노는 시간 빼앗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택이라는 건요. 주도권은 교사, 그리고 옳고 그른 선택은 주어지지가 않아요. 애도 좋고 아이도 좋고 교사도 좋고 이런 선택을 주어줘야 되는데 이제 선택을 잘못 주면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너 숙제 안 하는 경우 너 숙제 할래 안 할래? 이건 옳고 그른 선택이에요. 당연히 숙제해야죠. 또는 이제 나의 어렸을 때의 과거를 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이런 선택을 나는 받은 적 있어요.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거는 협박이에요.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선택을 아이들한테 줄 때는 교사가 지혜로워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사도 만족, 아이도 만족 이렇게 가게끔 좋은 방향으로 이끌게. 자, 그렇게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타협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2가지 선택지를 줬는데 둘 다 애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남아서 하기도 싫고요. 점심시간에 노는 걸 줄여서 하기도 싫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타협이라는 걸 하는데 그래? 그러면 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이한테 저는 물어봐요. 아이는 이제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아이가 선생님 저 사실은 제가 숙제를 그렇게 못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저 사실은 엄마가 되게 퇴근해서 늦게 돌아오시는데 저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덧셈 뺄셈 하는 게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저 이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이하고 저는 이제 타협을 하게 돼요. 걔랑만 살짝 불러서 네가 그런 게 어렵다면은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방과 후에 남아서 아니면은 숙제를 다른 아이들보다 좀 줄여줄게. 너는 숙제를 좀 줄여줄게.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좀 낮춘 거예요. 걔한테 약간 이렇게 융통성 있게 조절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방과 후에 남아서 선생님이랑 한번 풀어보는 건 어때? 또는 숙제를 일단은 줄여줬으니 집에 가서 혼자 꼭 해보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협상의 기술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술, 말의 힘도 알려주는데 이게 아이 중에서 자기 목소리, 자기 효능감 내는 게 되게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가 왜 이게 힘든지 말을 못하는 애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제는 너무 강압적인 양육법을 쓰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찍소리도 못하는 제가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엄격한 부모 아래서 자라서 부모님 아래서 자라서 제 원래 기질은 되게 소극적이고 조용한 기질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진짜 막 뭐 하면 엄마한테 혼날까 막 눈치 보고 막 이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대부분의 한국의 유교 사회권에 있으면은 보통 그런 게 좀 대물림이 되는 편이었고 저는 이제 모태도 아니고 제가 이제 커서 믿은 편이거든요. 저희 엄마 아버지는 지금도 교회를 안 다니세요.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문화 속에서 자라서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오늘 학급에서 일어난 예 중에 하나가 오늘 저희 이제 점심으로 뭐가 나왔냐면은 미역국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조랭이 떡이 있었어요.
나는 막 얘들아 오늘 저는 급식도 미리 알려줘요. 그래서 얘들아 오늘은 미역국에 두부조림이 나올 거야. 와! 이제 그런 것도 다 공유를 하는 편인데 이제 저는 그 조랭이떡이 눈사람 모양처럼 생긴 떡이잖아요. 애들이 당연히 좋아할 줄 알고 5개씩 막 줬어요. 조랭이떡이 되게 많은데 어떤 애가 쭈물쭈물 거리면서 급식 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밥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가봤죠. 이제 조랭이떡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얘는 떡이 싫은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해. 에이, 누구야 이거 떡? 이거 먹기 힘들어? 이제 눈치는 챘죠. 아, 미역국이 싫은가 보다. 그래서 그럼 여기 떡 5개 있으니까 2개만 먹고 끝내자. 이제 그 정도 타협해서 하려고 하는데 꼼짝도 안 해요. 애가. 땅만 봐. 아, 떡 먹기 힘들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떡 먹기 힘든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얘가 어머니가 이제 좀 강압적 양 어렸을 때부터 사용한 아이인데 그래서 그러면은 왜 떡이 먹기가 힘들어?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도 이쯤 되면 그냥 끄덕이기만 해도 되는데 이 표현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떡이 먹기가 힘들어. 한참을 그렇게 가만히 땅만 보다가 선생님이 한 입 넣어줄까?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해서 한 입 딱 넣어줬는데 입에 넣는 순간 애가 표정이 너무 일그러지는 거예요. 저는 조랭이떡 하나에 애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괜찮아 너무 힘들면 뱉어 그냥 그랬어요. 너무 억지인 것 같아서 뱉었는데 왜 떡 먹기가 너무 힘들어 선생님 알려줘 했는데 왜냐면 저는 떡을 좋아하거든요. 떡 먹기 힘든다는 게 나는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는데 선생님 저는 떡볶이에 들어가는 매운 떡 빼고는 다 못 먹어요. 이거를 한 10몇 분이 지난 다음에 그 앞에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 효능감, 보이스를 아이가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내기가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거를 내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타협하는 것도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때는 교사가 많이 제안을 해요. 물어보고. 그래서 왜 이게 뭐가 힘들어? 선생님 도와줄까?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저는 제공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타협점 얘기를 할 때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이 슬라이드에는 넣지 않았는데 저희가 학급에서는 저는 공손하게 말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겨요. 제 가치관에 있어서 공손하게 말하는 걸 중요시 여기는데 아이들이 이제 뭔가가 요청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희 이제 쉬는 시간에 찬양도 자주 틀어주는데 이 텍스트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말투가 공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 이거 틀어주세요. 저 뭐 듣고 싶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이 정도로만 흉내냈는데 공손하지 못한 말투로 나에게 뭔가 요청을 할 때 제가 학급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해줄 수 있어 또는 그건 해줄 수 없어 해줄 수 있다 없다로 나눠요. 저는 학급에서 웬만하면은 조건을 다는 편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네가 공손하게 말하면 내가 해줄게 이건 안 해요. 순종에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해줄게 하지만 공손하게 말해야 해. 선생님께 요청을 할 때는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 조건 웬만하면 안 달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즉각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사전에 대비하는 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널처구비러비례서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공손하고 부드럽고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걸 연습하고 아이들에게 선택지와 타협을 주면서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대비하는 이런 전략들을 알려드렸는데 이제 즉각 대응 전략은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일으켰어. 그럼 그때 좀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상적 대응이라고 아이디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각각 앞글자를 딴 건데 제 즉각적인 이게 뭐냐면은 아이가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 즉시 개입을 하셔야 돼요. 3초 안에. 문제 행동을 딱 보고도 나중에 말해야지 하는 순간요. 아이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는요. 그 잘못된 행동을 학습합니다. 다음에 또 그럴걸요.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문제 행동을 보시면은 즉시 개입을 하셔서 그거를 행동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학습 효과 최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인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행동을 내가 수정하려고 갔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가 어그러지면 안 돼.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게 또 필요하냐면은 아이에게 행동 수정하는 말을 할지라도 아이하고 눈을 아이 컨택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작고 내가 크면은 위에서 이렇게 꽂아서 내려보지 말고 저는 그럴 경우에는 행동 수정이 들어갈 경우에는 아이한테 눈높이를 무조건 맞춰요. 아이가 작으면은 제가 무조건 몸을 숙이고 애가 앉아 있어요. 그럼 저 옆에 가서 똑같이 앉아요. 그렇게 하면서 관계를 유지시키는 하면서 행동 수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효율적인 이건 뭐냐면은 행동 수정이 가는데 적절한 강도의 권위로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행동 수정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애정과 통제의 그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애정과 통제. 행동을 수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베이스가 돼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 애정과 통제 중에서 내가 얘를 애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통제가 들어갔어. 그러면 관계가 끊어지겠죠. 애 입장에선 별것도 아닌 걸로 화내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통제가 들어가야 돼. 애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상황을 그냥 애니까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걔는 성장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아이들을 많이 겪어보면은 애정과 통제 사이의 균형을 좀 잡을 수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런 적절한 강도의 목소리와 그 다음에 자세 이런 걸 유지시켜주면서 또 항상 재미있는 분위기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행동 기반적인 저는 이거를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가 오늘 또 있었던 얘기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뭐였냐면은 복도에서는 뛰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당연히 걸어가야 되죠. 근데 이제는 분명히 걸어가야 된다는 걸 우리 전교생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애들은 성격,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뛰고 싶어 하잖아요. 빨리 가고 싶어 하고 성격 급하고. 근데 복도를 막 뛰는 거를 제가 이렇게 탕비실에서 뭘 하고 있다가 슬쩍 본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막 뛰고 있다가 선생님 딱 봤으니까 애들 갑자기 다 멈추겠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자, 다시 하세요. 다시 갔다 오세요. 저는 학교에서 이걸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거를 redo, 다시 하기라고 하는데 애들한테 아무리 뛰어오는 애들한테 걸어가 이렇게 말해도 애들 한 킬로 듣고 한 킬로 흘릴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반드시 다시 하기를 저는 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시 거기서부터 걸어오세요. 한 손으로 나한테 물건을 주면 두 손으로 다시 주세요. 이 다시 하기라는 한마디만 해도 아이들은 이거 내 행동이 잘못했구나. 옳은 행동, 이걸 깨달을 수가 있고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해보면서 인식을 할 수가 있고 또 뇌는요 행동을 기반으로 수행한 것들을 오래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다시 하기를 해보시고 이거는 말로도 다시 말해볼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아닌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인데 문제 행동을 하는 애들은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 집중력 약하고 주의 학습 능력 그리고 또 아이들하고 막 맨날 이렇게 다툼이 있고 이런 아이들이 반에서 한두 명 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행동하고 아이를 좀 분리시켜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지 아이가 나쁜 아이라고 낙인 찍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는 순간 이거는 그냥 저의 경험인데 그 아이의 장점을 제가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얘 분명히 이거 말고도 잘하는 거 많고 하나님 만드신 자녀이면은 분명히 얘 안에는 잘하는 달란트가 너무 많은데 그런 문제 행동 때문에 내가 눈이 가리워져서 이 아이가 잘못된 아이 이런 식으로 낙인 찍이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행동과 아이를 분리해서 꼭 보는 거. 그리고 교사의 역할은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수정시켜주고 벌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거는 아까 이상적인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대응의 단계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넘어가도록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재미있게 대응하기인데 뭐 좀 잘못했다고 버럭 화내면은 아이가 교사 좋아하겠습니까? 분위기 냉랭해지고 처음엔 조금 재미있게 넘어가도 돼요. 예를 들면은 뛰어가는 아이 아까 말씀드렸죠. 막 뛰어가는 아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버럭 화를 내고 뭐 하는 거야? 막 이제 우리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 이제 또 한국에서 한국의 그 특유의 교육적 정서, 선생님들 정서 이런 게 있는데 중학교 때 왜 그렇게 잊지 못할 선생님들이 많았는지 그 어떤 선생님이 계셨는데 성함은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너무 또 이런 경험을 말하면 도움이 안 되려나? 아니야, 그래도. 그 별명만 기억나. 공파양. 공포의 파란 양복. 그래서 이 맨날 파란 양복만 입으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애들이 실내학 가방을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맨날 교실에서 신발 몰래 갈아 신고 이렇게 그냥 밖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선생님이 그 공파양 선생님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실내에서 신발을 신는 행위는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딱 그 선생님은 애들 이렇게 신발만 보고 다녀요. 중학교 때. 그래서 애들 막 이렇게 있나 보고 다니고. 근데 그 신발 신는 거 딱 걸렸다 하면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분 슬리퍼를 신고 계셨거든요. 말표 슬리퍼. 딱 벗어가지고 따귀를 딱 때리시는 그런 선생님 계셨어요. 저 중학교 때 처음 보고 진짜 이제 초등학교 때에서 이제 중학교로 넘어갈 때 따귀로 딱 때리는 손이 아니고 말표 슬리퍼로 딱 때리는 거 보고 얼마나 학교에 대한 공포심이 처음에 생겼는지 몰라요. 정말 그 공포심이었어요. 학교에 대해서. 나는 학교에 대해서 따스하다. 이런 감정을 아주 나중에 느껴봤어요. 그래서 학교는 공포의 대상이다. 저희 첫 번째 이미지였어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애들을 처음에 뛰어가는데 애들이니까 이제 물론 그거 안 되는 거야. 뛸 수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서 재밌게 말을 하는 거죠. 애들한테. 어머머머 지금 누가 뛴 거야?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이런 식으로. 저 이거 진짜 잘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좀 재밌게. 그러면 애들도 그냥 씩 웃고 걸어가요. 자, 다시 한번 걸어볼까요? 예쁘게 걸어볼까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서 넘어가는. 다시 해볼래? 좋게 말하는 거. 재밌게 말하는 거. 가벼운 말투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2단계가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이제 행동 수정이 더 들어가 있는 단계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오늘 수업에 있었던 얘기가 지금 다 공개가 되네요. 뭐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면은 통제적 대응하기, 아이와 시선을 맞추고 근엄한 목소리 사업, 2가지 선택 주고 리드 다시 한다 이런 게 있는데 국어 시간에 오늘 어떤 아이가 수업에 이제 국어 시간에 이렇게 쭉 있으면은 애들이 어떻게 교과서에 썼는지 이렇게 일일이 그냥 쭉 보면서 돌잖아요. 말풍선이 있었어요. 그 말풍선에 미안해, 괜찮아를 쓰면 그게 맞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가 똥이라고 쓴 거야. 똥. 봤죠? 지우고 다시 해. 이랬어요. 한 바퀴 더 돌았어. 딱 봤더니 걔가 싹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살짝 치고 보니까 분명히 똥을 지우라고 그랬거든요. 그 아래 더 크게 똥!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똥 2개를 쓴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분명히 또 다시 하라고 했어요. 좋게 말해서. 근데 그 학생이 그래 아직까지도 그렇게 제가 미리 말을 했는데도 이번에는 뒤돌아서서 이제 떠드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제 그렇게 안 되는데 뒤돌아서 떠들어서 수업 태도가 좀 안 좋아서 어떻게 했냐면은 타임인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타임인이라는 것은 타임아웃은 아시죠? 밖에 세워놓는 거. 타임인은 아이를 잠깐 저의 근처에 이렇게 앉혀놓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야? 수업 시간에 이러면 안 돼요. 일단 목소리를 약간 천천히 근엄하게 저는 빼요. 그러면 안 돼요. 나오세요. 자, 여기에 앉아서 꼭 어떤 잘못된 걸 했을 때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선생님한테 말할 준비가 됐으면 그때 말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는 이제 잘못한 거 뭔지 알고 있어요. 앞으로 수업에 집중할게요. 선생님 말씀 잘 드릴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싸우는 경우도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꼭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아이랑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다시 재미있게 대응하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벼운 스케치 같은 거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해보실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업에 잘할게요.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는 수업에 잘 집중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요. 선생님 믿어요. 기대할게요. 그렇게 하면은 아이도 기분 상하는 일 없이 그냥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관계가 유지되면서도 아이가 집중을 더 잘하고 행동이 수정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있고 학교에서 되게 잘해요. 그래서 진정시키는 대응은 또 읽어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이보다 더 심할 때는 사실 타이밍 시간을 갖거나 조용한 장소로 가거나 이런 경우 다시 결국엔 리드도 다시 문제 행동이 있으면 옳은 행동으로 다시 가는 거 꼭 해보도록 하고 읽으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목소리 크기 억양이 있는데 저는 교실에서 목소리를 굉장히 자주 바꾸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 목소리만 듣고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꼭 잔소리하지 않아도 목소리만 바꿔도 아이들이 딱 듣고 집중할 수 있거든요. 평소에는 하이톤의 쾌활한 목소리를 유지하고 아이들이 집중이 필요할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면 목소리를 깔고 그러면 천천히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학급에서 저 TBRI를 적용하고 있습니다.